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략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실험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핵무기 갖겠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졌냐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중도국가나 모든 국가들이 핵을 가졌을 거야. 이렇게 전부 판단하고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정책은 대외적으로는 네. 우리 핵 가지겠다 선언하면 안 됩니다. 실험하지 않고도 핵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핵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르게 핵에 대한 위험을 가지는 거. 이 정도의 이미지,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3NO 전략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자유, 평화와 같은 단어는 평소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지킨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은 10번째로 맞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2016년 제정됐습니다. 이 자리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는데요.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이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서해 수호의 날이 제정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국가기념일, 법정기념일로 정한 것이 벌써 10번째인가요? 네, 10번째입니다. 2016년에 정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추모 행사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 정전 체제에서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렀죠. 2002년에 제2연평해전. 네. 그 당시에 6명의 우리 해군이 순직했는데 그때 그 마지막에 그 서해 연평해전을 전쟁을 그 배에 그 함장이 일찍이 이제 사망을 네네. 했어요. 순직하니까 그 부함장이 그 한 25분간 전투를 지휘했는데 그 부함장이 현재 보훈부 차관을 하고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2010년 천안함 3월 26일에 3월에 또 피격돼서 46명의 우리 국군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연평의 피격전 또 2010년 가을이죠. 11월 23일에 있었는데 이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날로 정해서 우리 영토의 소중함, 영해의 소중함, 그때 순직한 우리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고 안보를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3월은 넷째 주로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가장 정전 체제에 의해 한 번에 어떤 북한의 도발에서 가장 많이 순직한 경우가 천안함입니다. 46분이 네. 3월 26일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한 거군요. 네. 연평도 가을이지만 그러나 제2연평해전 또 천안함이 3월 하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를 그때 맞춰서 그 기념일로 정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2016년 정말 기념일을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해군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해상 기동 훈련을 했어요. 이 관련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적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과거 연평해전 때처럼 끝내 NLL을 넘어온 뒤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우리 군도 즉시 반격합니다. 쏘기 시작! 1번 발사. 신형 천안함과 동급인 우리 해군 최신의 호위함 등 6척이 대열을 갖추고 함포 사격을 퍼붓습니다. 이번엔 천안함 사건 당시를 가정한 모의 훈련. 적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자 한시가 적 어뢰 분함으로 고속 접근 중. 대전함이 장거리 대잠 어뢰, 홍상어로 적 잠수함을 격침합니다. 발사! 홍상어 1발 정상 발사. 2023년 해군에 인도된 이 대전함에는 다양한 사거리의 대잠 어뢰가 탑재돼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해군은 대잠수함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한 이번 훈련은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년 전 오늘 피격된 천안함. 서해 수호 55명의 용사들을 추모하는 55개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불멸의 빛 행사는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네, 방금 해상훈련도 보셨고 또 정부 차원의 많은 행사도 열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우리 해군이 서해뿐만 아니라 서해, 동해, 남해에서 많은 수상함과 잠수함 또 초계기 또 전투함까지 동원해서 합동적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훈련을 이번에 실시했는데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또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바다,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해군의 여러 가지 훈련, 준비된 훈련, 국민들의 어떤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적절한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2023년 행사 때 사실 전쟁기념관에서 서해수 55 용사에 대한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당시 불멸의 빛 이게 점등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점등이 됐는데 전쟁기념사업회도 이번에 어떤 행사를 좀 개최를 하셨어요? 예,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번에는 불멸의 빛 행사 같은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어떤 추모 행사를 하고 특히 전쟁기념사업회는 매월 하루를 정해서 그 호국 추모 행사를 따로 합니다. 그 행사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는 그 불멸의 빛 행사를 서울시가 주관해서 보훈부와 함께 네네. 대대적으로 하죠. 오늘 저녁에 점등식 행사를 하고 3일간 불멸의 빛을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또 특히 서울 시민 국민들에게 서해 수호나라의 의미를 이렇게 확산시키고 또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우리 보훈부와 정부 부처 특히 부산시라든지 광역자치단체 여러 보훈단체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다양하게 뭐 걷기 대회라든지 롤콜 대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서 행사 의미가 이 해가 갈수록 조금 풍성해지고 그 의미를 새기는 행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게 서해 수호의 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오늘 10시였던가요? 10시부터 정부 차원에 또 중계 행사가 열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는 그렇죠.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보기 좋았죠. 모처럼 예, 한덕수 총리도 참석하셨고. 대전 현충원에서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공식 기념식 보훈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총리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자가 대거 네, 참가를 해서 오늘의 참가한 그 마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런 갈등하지 문제까지 않고요. 우리가 네. 지역적인 문제로 서로 보지 말고 안보에는 여야가 안보 따로 여야가 없고. 없다 이런 네.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실제 뭐 정치 이슈 아까 전에 얘기도 나왔고 경제도 좀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현장에서 또 이렇게 만나시고 또 참석을 하다 보면은 좀 이런 추모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에 추모 시설이 있어요. 그 네. 추모 시설에 내외국인이 하루에 10,000명 정도 오는데 추모 시설 앞에 아주 경건하게 있는 모습 이렇게 보면은 그 현장에 갔을 때 또 오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순국 용사 또 순직한 분들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가지는데 현장을 가보는 것이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시민들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런 행사를 하면은 뉴스를 통해서 보기보다는 발품을 팔아서 좀 가보는 것이 중요한 계기를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요. 1953년 이제 휴전 이후에 보면은 사실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화약고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서해 철골 구조물 같은 것들을 이제 무단 설치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유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어떤 일인지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초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50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우리 정찰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를 보내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는데 우리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다가와 막아섰고 우리 해경이 대응 출동해 중국 해경과 2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측은 양식장 시설인이 돌아가라고 했고 우리 측은 정당한 조사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며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간 해양 관련 분쟁이 있어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可以告诉你的是，中韩两国的海洋权益主张重叠。 한중 잠정조치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수역으로 어업 이외의 활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이 수역에 대형 구조물 2기를 무단 설치해 우리 정부가 반발했는데 또다시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중국이 서해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고 향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지역이 한국과 중국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중국이 무단으로 이렇게 철고를 설치했을까요? 예, 이게 지금 중국과 우리와의 사이의 거리가 한 280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 거리는 200헬이니까 네. 약간 충돌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서 생길 수 있죠. 2001년 6월에 이 지역을 우리가 잠정 조치 지역이라 해놓고 그 지역에는 어업하고 비행기 다니는 길만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다른 일은 못하도록 서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그 수산보에 또 그래서 의미도 합의를 있었고요. 했는데 네. 여기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니까 이 구조물에다 중국 변명은 옹색한데 우리가 어업하고 관련된 양식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네, 변명을 그렇게 하고 했었죠.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했어요. 불러서 중국 대사관의 직원을 불러서 이건 위반이다. 네. 어업 위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양식시설 주장하지만 이 동남아 남중국해 중국이 양식시설하고 이렇게 군사시설 혼돈되는 인공섬 같은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양국이 그럼 양식시설하기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검토 중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양국의 중국과 한국 간에 한국과 중국 간의 어업협정 정면 위반한 거고 이런 시설 할 때는 우리가 사전 협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중국은 오늘 조금 그런 이 분쟁이 확대된 것을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잠시 뉴스 봤으는 중국이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또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는데 좀 더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철골 구조물을 순순히 해체를 할까요? 그렇죠. 철골 구조물을 옹색하게 어업을 위한 양식시설을 했는데 네. 여러 정보 당국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 어업 시설이 아니고 군사적 목적이나 다른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정치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다 판단을 철거를 요구해야 되고 이 문제는 조속히 한국과 중국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요. 지금 외교부 한 네. 조치를 넘어서서 단호하게 양국 간에 거기서 어떤 해상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양해와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부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북한 문제도 한번 짚어볼게요. 미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DNI인데 2025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짚었는데 바로 이제 NLL 관련한 부분이에요. 역시 이제 북방 한계선 위험을 미국도 잘 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이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다르다. 북한이 이런 부분 언급하면서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미국의 DNI, 미국 국방정보국인데 미국은 정보기관이 16개나 17개 있는데 거기에 네. 그 정보기관 전체 통제하는 정보기관이 DNI입니다. 그 네. 정보기관 중에 정보기관이죠. 네. 그 핵심이 지금 털시 게버드 네, 네. 여성이죠. 네. 굉장히 젊은 여성 사선의원에 했던 하위 사선의원에 했던 이분이 이번에 이제 책임지고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반도 관련해서는 북측이 서해에서 네.
경계 수역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데 왜냐하면 서해는 이미 서해 수날이 이야기해 주듯이 여러 차례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치고 빠져나갔거든요. 맞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네.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인 응징을 못했어요. 치고 빠져나가기 네. 때문에 다시 치고 빠지고 나가는 이런 어떤 북한의 도발 유형, 도발 지역으로서는 서해가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지역이죠. 시나리오성을 보면은 서해에 우리가 지금 우리 영토인 백령도나 이런 일부 도서에 대해서 점령을 하고 나서 우리 전면적 응징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핵무기 사용할지 모르겠다.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해에 대한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경계선 차이는 이게 정계협정상에서는 서해 5개 도서, 백령도, 연평도 이 5개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확정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북방 한계선이 그 5개 도서를 중심으로 북방 한계선과 해상 경계선이 꺼진 거죠. 북한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네. 저쪽에 쭉 일방적 꺼놓고 그 섬은 인정하는데 그 섬에 가는 통로만 인정해요. 서해 해상 경계선을 99년 6월에 새로 북한식으로 해상 경계선을 끊어놓은 거예요. 이분 입장 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해상 경계선에 입장 차이를 내세우고 서해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또 치고 빠지거나 또 핵 사용까지 끄집어내면서 큰 도발을 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연례 안보 보고서에서 그 서해 도발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어요. 준비한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NLL 무력화를 계속 북한이 시도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부 공백기가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도발이 일어날 경우 사실 최고 군수 통수자의 결심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통수권자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데 더더욱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시기라고 문제는 보입니다. 뭐 우리 정부의 국내적인 어떤 여러 어려움이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 지도자들의 결심이 서해를 영토를 수호해야 됐던 결심에 어느 지도자들 생각이 차이가 있겠어요. 북한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고 거기에 잘 우리가 대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처럼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probably prepared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on short notice and continues to flight test its ICBMs to demonstrate their increasing capabilities as leverage in future negotiations. 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노리는 건 정권 유지와 함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미 정보당국은 분석했습니다. To bolster North Korea's leverage and stature, defend its regime, and achieve at least tacit recognition as a nuclear weapons power. 미국 국가정보국은 관련 보고서에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무기, 즉 핵무기를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는데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써도 끝까지 고수하려 할 걸로 본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고 김정은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는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저는 사실 저 보고서를 보고 가장 특이한 단어가 자존심이라는 단어였어요. 보통 보고서에서 저렇게 정서적인 표현은 쓰지는 않는데 자존심이라고까지 얘기한 것은 절대적으로 김정은이 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방증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협상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의지, 인식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 보고서만 보면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보고서의 핵심 이런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 북한 체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안보적인 목표는 핵 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거, 네. 그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거, 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좀 확대하려는 네. 거, 또 외국이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거, 이것을 북한 체제의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도 우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를 강화해서 그 러시아를 이용해서 핵 보유국 인정받으려고 한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분석을 이렇게 끝말에 이런 거예요. enable이라는 용어를 써요. 네. 그런 노력들이 enable 가능해지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노력을 중단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상징의 표현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 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우리가 분석해왔던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고, 게버드도 알고 있고,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이 이런 인식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 그러면 핵 폐기할 의사가 없다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교적 노력과 압박을 계속해서 특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여기에 북한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는 도움을 준다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도 좀 더 종전 생산에 빨리 회복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 도움이 안 되는 국가로 만드는 노력 네.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이유를 이 연례 위협 보고서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저는 네. 이 위협 보고서가 오히려 걱정을 덜어줬다. 미국의 전략가들, 정보 분석가들, 정보 기관들의 판단이 네. 우리 정부 저와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 위협 보고서는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서 미국의 그 새로운 안보 CEO라 해야 되겠습니까? 안보 정책을 짜는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이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신 안보 거죠. 정책의 출발과 끝은 이겁니다. 위협이 얼마나 증가하면 위협이 어떤 거냐고 그 위협을 네. 어떻게 우리가 막느냐고 제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인식이 같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네. 예, 그런 적어도 점에서 인식은 같다. 네, 네. 그 부분을 잘 보여줬다. 네네. 저는 이번 연례 보고서를 요약본을 쭉 읽으면서 야 미국의 지도자들 인식이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구나. 네네. 김정은의 인식, 북한 체제의 야심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을 함으로써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지만 또 반대급부로 얻은 것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보면은 협상력을 높이는 이제 레버리지를 확보한 계기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얻은 협상 레버리지는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늘 같이 명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해왔어요. 북한 제재에 동참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국가의 어떤 대외 정책의 큰 틀이었죠. 그런데 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 연대, 공조에 크게 구멍이 난 거예요. 네네. 그 부분이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군사적으로 북한은 실전 연습을 함으로써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서로 드론 전력 이런 부분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재래식 전력 또 드론 전력 운용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대북 압박의 대남 압박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빨리 민간 전문가, 군사 전문가를 보내서 교훈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대칭 전력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핵 자강론을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권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핵 자강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그건 현실성이 떨어지니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한번 미국과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데 회장님 보시기에 이 두 가지 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실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서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우리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등장하고 나서 유럽도 그렇고 어떤 국가의 집단 안보는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는 그 의존하는 만큼 하나의 그 위험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안보 태세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죠 일반에서. 그러나 정부 최고 지도자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핵을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빨리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고 네. 대외적으로는 네.
우리 핵 가지겠다 선언하면 안 됩니다. No declaration 그렇게 선언하지 않고 또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실험하지 않고도 핵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핵 실험하지 않고도 핵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No test, 네. 테스트도 안 하고 그러면서 NCND 핵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핵에 대한 위험을 가지는 거.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략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핵 실험 공식적으로 안 했는데 핵무기 갖겠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졌냐 물으면 대답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중동 국가나 모든 국가들이 또 미국도 이스라엘 한 200기 전후에 핵을 가졌을 거야. 이렇게 전부 판단하고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 정책은 이렇게 노를 잘 활용하는 선언하지 않고 네. 방금 또 말씀하셨던 3노 정책. 핵 실험하지 네. 않고 네. 그것도 핵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저 정도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정도 뭐 K방산 기술을 결합하면 핵을 가지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니냐? 핵 가졌어. 그냥 이 정도의 이미지,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3노 전략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아, 3노 전략.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기념 사업회 관련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로메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합참의장이 또 얼마 전 방한을 했어요. 네. 또 만나셨는데 우리나라 한국과 필리핀의 방산 협력은 어느 정도 진척 중인가요? 우리가 훈련기하고 FA 12대 팔았죠. 네네. 이번에 합참의장이 직접 온 것은 여러 장군 참모들 데리고 부인하고 같이 와서 진수식을 하는 데는 여인이 필요합니다. 네. 주인공 여성이니까 그 부인까지 와서 울산에 가서 진수식을 하러 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떤 술주에 점이? 대해서. 예. 최근에 우리가 수출한 비행기가 하나가 전투기가 네. FA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이것이 네. 다른 추가적인 우리가 그 전투기 수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걸 좀 그 조속히 그와 관련 없이 사고로 인정하고 야간 비행 중 사고로 인정하고 이렇게 수습해 주는데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조사해 보니까 네. 야간 작전 중에 떨어져서 기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용상의 문제가 있은 거기 때문에 조종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추가로 12대 구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랬군요. 언론에 네. 공개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공개가 된다 해서 제가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초계기도 수출했습니다만은 초계기 군함이죠. 군함 수출하고 또 전투기 추가 수출하고 많은 분야에서 방산을 협력하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 좀 그런 이야기 됐어요. 우리가 여러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리 놓는 기술은 필리핀한테 배웠거든요. 네네. 잠실 체육관 그 돔 그것도 필리핀한테 배웠거든요. 많은 기초 토목 건설 기술을 필리핀 공병대로부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든 분야의 기술이 좀 앞서니까 그 합참의장도 이제 한국을 배워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가르치는 이런 네네. 얘기인데 아무튼 지금 그 방산 분야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참 든든하게 생각하고 필리핀도 굉장히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필리핀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6.25 참전 국가 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파병한 그렇죠. 국가잖아요. 한 7,000명 연인원이 네. 와서 122명이 우리 땅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20이 적은 네.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에 감사를 표했고 제가 차관 시절에도 타클로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의 어머니가 이멜다 여사예요. 네네. 이멜다 여사 고향이 타클로반인데 거기에 우리 에로 부대가 가서 그 복구 작업을 태풍으로 피해받은 필리핀 복구 작업을 지원했던 적이 있어. 제가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필리핀 우리가 우리 군이 가서 그걸 도와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그렇게 국제사회라는 게 서로 필요할 때 도와줘야 동맹이 되고 협력국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 수호의 날 또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까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W 아카데미도 개설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아카데미 어떤 부분들을 또 가르치시는 그런 수업인가요? 예, 여러 우리가 기관 단체에서 평생교육원 개념으로 독자적인 유니크한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쟁기념관도 시설을 활용하고 해서 전문 강사들 좀 찾아서 W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안보에 관심 많은 시민들 중에서 선발해서 한 8주간의 교육을 거쳐서 그 전쟁기념관을 찾는 분들에게 도슨트 역할, 안내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수하면은 수료증 도슨트 수료증을 도슨트 수료증도 네. 주고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커리어상에 안보 관련 강의를 할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안보 분야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인데 제가 처음에 걱정한 것이 이거 개설해 놓으면 사람들이 올까? 근데 3대1 정도 경쟁을 신청을 많이 해주셨군요. 20명 뽑는데 네. 3대1 경쟁인데 더 경쟁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경쟁률이 높아질 것 굉장히 같은 제가 그런 개설하면 감입니다.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돼서 기분이 네. 좋았고 수업을 하는데 너무 진지한 거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곧 주변 가족과 본인에게 먼저 설명할 수 있고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고 이웃에게 안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시민을 또 우리 국민을 또 안보 강사를 양성한다는 데 저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선발되셨어요? 20대부터 네. 80대까지 지원을 했어요. 예, 다 연령대가 했는데, 굉장히 다양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보 분야에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할 기회를 놓쳤던 분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뭘 안보 관련 지식을 좀 체계화시키고 네.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젊은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어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 더 W 아카데미가 번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